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오염수 방류 시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처리된 오염수는 자신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에 편향되지 않았고 일본을 위해 한 일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항의 속에 국내에 입국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도쿄전력이 준비한 오염수 방류 시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내 언론과 연쇄 인터뷰에 나선 그로시 사무총장은 처리된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는 국제 기준 이하이고 자신도 마실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에서 방류될 물과 비슷한 물이 지금도 한국과 중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모든 원자로에서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당한 우려는 제기해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다른 얘기라며 일본의 방류 계획을 과학적으로 꼼꼼히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일본의 편향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안전규범에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일본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후속 검증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 검증과 국민 안심을 위한 IAEA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견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박 장관에게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직접 오염수 방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인데 여당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으로 국제적 망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단식과 철야 농성 등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장소는 안방인 국회로 정했습니다. 당내 대책위원들이 직접 얼굴을 대면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 우려를 전달하고 IAEA가 낸 최종 보고서에 대한 안전검증 책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용도 할 수 있다는 그로시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보고서의 공정성부터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오염수를 마시고 오염수에서 수영을 하겠다니요. 핵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반대 시위로 공항에 2시간 넘게 갇힌 것을 비판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를 직접 설명하려고 방한한 총장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면서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이 빚은 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21세기판 천동설과 다름없다며 후쿠시마 괴담은 결국 과학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대참사입니다.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방한 이틀째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IAEA가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결함이 많다면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IAEA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치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두고 여야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 때문에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은 애초 민주당의 요구 사안이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이 현재 노선 변경안에 포함된 양평군 강하면 나들목 신설을 먼저 요청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2021년 4월 강하 IC 근처에 토지를 매입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양평 군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나들목 신설을 제안한 건 맞지만 원한 노선에 설치해달라고 한 거지 종점을 바꿔달라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거라며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가려질 게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에 있는 것이 괴담입니까?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게 가짜뉴스입니까? 입이 있으면 답해 보십시오. 실제 양평구는 지난해 7월 강하면 나들목 신설을 전제로 하는 변경 노선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종점을 유지하며 나들목만 설치하는 일환을 제안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애초 종점을 바꾸지 않고는 나들목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뀐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몰랐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값 상승 문제를 질의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땅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도와 함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과 무관한 질의였다며 이 또한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보상 단계 가서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뭐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그 김건희 여사는 그 가족들이 양평 곳곳에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이 백지화 선언에 이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야 대표가 경쟁하듯 전역 장병과 현역 장병들을 만나면서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판도를 가를 캐스팅 보트를 쥔 20대 표심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전역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간부와 달리 병사 휴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른바 병사 휴가 보장법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안 그래도 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 지난달 산불 진압을 지원한 공군부대를 찾아 언급한 휴가제도 정비 약속을 구체화한 겁니다. 최근에는 민통선 무단 통과를 저지한 전방 장병들을 향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얼음 정수기를 선물하고 개인별 방한복 지급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제대하고 받게 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아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비군 훈련 갈 때 그 기간 동안 수업을 결석 처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시정하려고 해서 전체 방침을 아예 법률이나 명확한 시행령 같은 데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토익 성적 유효 기간 5년 연장, 취업 준비생들 채용 서류 파기 등 다른 청년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도 여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자 면제 대상은 줄이되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같지만 방법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느라 논의는 더딥니다. 여야가 이처럼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20대 유권자가 무주공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유권자들의 양당 지지는 전체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른바 무당층이 절반을 넘습니다. 팽팽한 양당 구도에서 젊은 표심의 선택이 내년 총선 승부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단 겁니다. 다만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반짝 공약에 그친다면 유권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의 청년층 공약 경쟁이 여야 어디에 유리할지도 결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에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2도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고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또 산사태가 났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은 절개사면이 무너지면서 돌덩이가 도로를 덮치는 이른바 절개사면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한가운데 바위만한 큰 돌덩이들이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반대편 방향 2차선까지 돌이 튕겨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로 절개 사면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쯤. 이게 무너질 때 차가 지나가면서 깔렸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접근해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추가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CCTV로 확보해서. 사고 초반 구조당국은 돌더미에 차량이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 시간대에 또 차량하는 통행이 있었는가 한번 봐주세요. 여기 CCTV 있구만. 11시 40분쯤. 11시 40분쯤.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없어서 인명과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절개 사면의 돌덩이가 굴러 내려올지 몰라서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산사태는 폭우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장맛비가 꾸준히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행 강우량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비는 그쳤어도 이 땅속에 있는 함수량이 잔뜩 머금고 있어가지고 산이라든가 비탈면, 절개사면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루 앞서서 절개사면 산사태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내장산 주변 도로. 여전히 도로 통행은 막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돌덩이들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외할머니는 뒤늦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8년 전 갓 태어난 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A씨는 숱한 취재진 질의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이 아파서 죽이신 거 맞습니까? 공범인 60대 외할머니는 뒤늦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흐느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드세요? 아니, 그럼. 아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요? 정말 미안하다. 2015년 3월 유전자 검사로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외할머니. 법원은 1시간 남짓 영장 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애아 양육에 부담을 느꼈다는 게 친부 진술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까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범행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이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친모에게 아이가 태어난 뒤 바로 사망했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아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아직 영아 시신은 못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기장소로 언급한 야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도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영아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생후 6일 된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해 사막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 한도는 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부의 되물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의 한정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 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은 2014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 0.78명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함께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인 그 한도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 확대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해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은 공제 한도 확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측면에서의 지원 역시 함께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3에서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퇴직연금 수령액 기준도 현행 1,200만 원에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1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수령액 기준을 상향해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한도는
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 규모, 간부 비율,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군의 상비 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용 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경색된 한중 관계 물꼬를 틀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가 관심입니다. 또 일본은 참가국들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설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코로나19 방역 해제에 나선 북한의 참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이후 서로 대사를 초치하며 급격하게 냉각됐던 한중 관계. 하지만 최근 최용삼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관계 정상화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시작되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외교부장이 첫 대면 회담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두 나라 간 갈등을 줄이고 경제나 교육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여서 본격적인 해빙 무드가 시작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을 계속 유인해서 미국의 대중국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필요들이 있었던 것이고 공급망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당연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마스크를 벗은 북한이 외교 무대로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북한이 가입한 유일한 영내 안보 협의체여서 최선희 외무상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이 회의에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의 입장을 공식적인 외교 행사를 통해서 강하게 메시지할 필요도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IAEA의 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이번 다자 무대에서 오염수 방류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류 시점이나 계획을 우리를 비롯한 인접국에 설명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 부총리가 최근 미중 관계를 경색시켰던 경찰 풍선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허리펑 부총리는 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불행하게도 비행선을 포함한 몇몇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 이행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뒤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정찰 풍선을 격추하면서 미중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당시 중국 방문을 앞뒀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정찰 풍선을 이유로 방중을 무기한 연기했고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한동안 단절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발표와 함께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모습인데다 N수생이 증가할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수능시험 체제 전반에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원가엔 N수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올해 수능은 의대와 첨단 산업학과 증원, 재학생 감소 등으로 역대급 N수 증가가 예상되는데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 쉬운 수능을 기대하고 다시 시험을 보려는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과거 물수능 때 졸업생 응시자가 갑자기 증가한 사례도 거론됩니다. 근데 반수반은 사실상 지금 마감이 된 상태고 대기를 하시거나 교육계에서 사교육은 결국 줄 세우기 입시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려는 심리의 문제인 만큼 킬러 문항 배제라는 원칙이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이른바 엄격한 서열과 이 등급화의 이 필요에서 나오는 변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험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꾸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사교육을 줄이려면 수능의 경쟁 구조 자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건데 정시 선발 학생들이 대학 중도 이탈률이 가장 높고 성적은 가장 낮은 데다 최근엔 문과 침공으로 대학 간판만 보고 진학한 뒤 학교나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늘면서 주요 대학들조차 수능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교육이 고교학점제의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과 입시가 같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현상이 빚어지며 사교육이 더욱 팽창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공대생들 아시죠? 공대생들은 기하랑 물리학을 듣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요. 기하랑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공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저 정시파예요. 학교 수업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교사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능의 변별 기능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부각됐지만 체계적인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등학생들은 정시 전형 확대를 지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걸 낫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목동에 가서 학원 마친 학생들 가지고만 취재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목동에만 애들이 있니? 가포구에도 애들 있어. 네. 가포구에서 정시 확대 지지 안 해. 킬러 문항 배제가 촉발한 사교육과의 전쟁 그리고 수능 개편 논의가 뜨거워진 가운데 올 상반기 예정이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내놨던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에 불안해진 학부모들이 학원을 더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소득일수록 학원비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발표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 배제 조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눈치 보게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던 것에 대한 페이스를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킬러 문항 없앤다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학원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가에도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쏟아집니다. 학원에도 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대비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지.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오히려 학원을 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의 인당 학원 이용 금액도 2019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율도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학원 시장 전체에서도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하위 30%의 경우 올해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습니다. 사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는 추이가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거다. 정부의 킬러 문항 제외 방침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를 공무원들이 나눠 먹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관련 인사를 모두 복귀시켰는데요. 공모 절차를 새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국립대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 편성과 인사, 회계 결산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나 부의사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지내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현재는 27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가 모두 공석 상태입니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대기 발령된 건 지난해 9월. 대학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의 대학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과감한 대학에 자유를 주는 방안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츰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파견되고 교육부 공무원은 해당 부처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중 12명은 공무원이었고 두 자리는 공모 절차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따냈습니다. 교육부는 인사교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부처끼리 자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즉시 국립대 사무국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복귀시켰고 나눠먹기 인사로 다른 부처에 파견된 교육부 인사들도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인사 선발도 없이 인사 철회부터 단행되자 국립대 사무국장의 대규모 공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모를 거쳐 새로 사무국장을 뽑는 기간 동안 학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예산이라던가 인사라던가 이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건 사무국장이거든요. 사무국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총무과장이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는 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도 당분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인정한 만큼 나눠먹기 인사 철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립대학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어서 과거부터 크고 작은 의혹과 사회적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소송을 통해 집행 내역이 공개됐지만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워크숍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 수백만 원씩을 담은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와 수사팀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특활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도 추 장관은 총장을 겨냥한 조치로 특활비 집행 내역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논란을 키워오던 검찰 특활비는 최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으며 공개됐습니다. 확인된 특활비 집행 절반가량은 정기적으로 일선 검찰청과 특정 부서에 지급되는 정기 지급분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검찰총장 몫의 특활비였습니다. 그 가운데 총장실이 쓰는 특활비는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금액을 전달받아 전체 집행 내역과 별도로 그 내역을 정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중장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일부 이관받은 특활비는 전체 내역에 포함된 돈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지 별도 계좌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됐지만 대부분은 증빙이 없어 용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2017년 연말엔 남은 특활비를 몰아쓴 정황이 나타났고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하루 5천만 원을 쓴 내역이 나오지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말에 돈 남으면 보도블록 가듯이 연말에 돈이 남았다는 이유로 일선검찰청에 한 번 더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13월에 특수활동비냐 단체는 검찰의 자료 무단 폐기 의혹도 있다며 관련한 규명을 위해선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판결 취지에 맞게 자료를 공개했고 무단 폐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음료수나 과자에서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물론 설탕보다는 덜 위험한 만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콜라 등을 선택해온 소비자들은 최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탕 대신 달콤한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칼로리가 0이라고 하니까 좀 덜 양심이 찔리고 살도 덜 찔 것 같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일반 콜라나 일반 사이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문제가 된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으로
음료수는 물론 막걸리와 과자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5%, 특히 유방암 위험은 22%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스파탐과 함께 널리 쓰이는 아세설팜 K도 암 위험을 13%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 섭취량을 넘지 않아도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조금 더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 그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떤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 등은 1군 발암 물질로 붉은 고기와 고온의 튀김은 2A군,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는데 아스파탐은 알로에 추출물이나 김치 등과 함께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제암연구소가 소고기나 커피 등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적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발암 물질인데 술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고기, 가공되지 않은 소고기도 EA군에 들어있었습니다. 아스파탐을 쓰지 않았을 때 다른 설탕이 주는 그런 피해, 설탕도 발암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보다 크면 컸지 덜하지 않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적어 위험성이 높진 않을 거라면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 같은 범죄를 당해 현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언어 때문에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경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 종합상황실에 전문 통역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 가운데 외국인은 26명.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압사할 위험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피해를 신고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피해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112 종합상황실에 전문 통역 요원을 뒀습니다. 영어와 Okay, can you see the helicopter over your spot? Okay, then turn your light on. 중국어로 신고를 받습니다. 喂，你好，这里是112报警中心，中文翻译服务。请讲。 지난달 서울에서 통역 요원을 시범 배치해 운영했더니 접수 시간이 평균 2분 21초 단축됐습니다. 원래는 외국어로 신고하려면 민간 통역사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곧바로 경찰에 연결될 수 있어서입니다. 춘천의 산악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길을 잃으셨어요. 지속적으로 30분간 통화하면서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신고가 들어오면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도 통역 요원 덕에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고자분도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좀 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시켜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만일의 경우에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For me, I don't know Korean. For me, it will be very helpful, and for many tourists all over the world, if police officers can use English, it will be very helpful.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며 관광객이 늘고 덩달아 외국인의 신고도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베트남어와 러시아어, 일본어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이 좋지 않자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와 같은 중동 지역에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입찰도 예정돼 있어서 제2의 중동의 봄이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이자 세계 최대 정유사인 아람코 부사장과 현대건설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우디 동부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계약 체결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4천억 원으로 사우디로부터 수주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우디에서 중장기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해외 수주 확장의 교두보로 삼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시장이 예전만큼 살아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해외 신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네옴시티와 같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된 중동 지역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한 해외 산유국들의 발주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중동이 수주액이 가장 많았고 북미와 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수주 500억 달러를 목표로 제2의 중동의 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안전조치 소홀로 산업 현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가까이 대자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하품을 해도 어김없이 경고가 날아듭니다.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차량에 장착된 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운전자의 표정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겁니다. 물건을 싣고 이동하다 보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게차 반경 10m 이내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고 안전의 기본이 되는 안전모의 턱끈을 요즘처럼 덮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풀면 곧바로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람이 뜨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자 의료 폐기물 업체가 도입한 기술들입니다. 여러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불안전한 환경들을 파악했고 기존 하시는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의성 측면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다가가자 주황색 실선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작업이 한창인 굴착기와 작업자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일정 반경 안에 들어오자 작업자 머리 위에 경고 표시가 뜹니다. 시뻘건 불꽃이 피어오르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단박에 알아봅니다. 예전 같으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었던 위험 상황들입니다. 이 건설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도입이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현장으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 지역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 중장비 개발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 투입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현장에 활용되면서 중대재해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최근 강원도 동해안에서 백상아리와 악상어가 잇따라 잡혔습니다. 강릉에서는 대형 참다랑어가 그물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실제 동해 수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 상승률보다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에 검은 지느러미가 선명하고 입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이 줄지어 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속초 장상 앞바다에서 그물에 잡힌 2m 크기의 백상아리입니다. 상어 가운데 가장 난폭한 종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6명이 상어에 물려 숨졌는데 모두 백상아리였습니다. 그 동해안에서도 이제 백상아리 분포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야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서 백상아리가 출현한 적은 없었거든요, 거의.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강원 동해안에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전 구역에는 그물망이 설치됐는데 길이가 600m에 달합니다. 속초시는 또 상어 피해 예방 안전 수칙을 담은 입간판을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어 출몰 시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바닥까지 이제 다 그물이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밀리는 걸 대비해서 보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방송도 하고 해경에 협조를 해서 해경도 순시로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속초와 양양, 삼척 등에서 잡힌 백상아리와 악상어는 모두 5마리가량.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강릉에서 무게가 170kg에 달하는 참다랑어가 잡히는 등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동해 평균 수온은 10도였는데 관측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바다는 55년간 1.36도가 상승했는데 지구 전체의 2.5배에 달합니다. 특히 이 기간 동해는 무려 상승률이 3.3배가 넘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봄철 동해 표층 수온이 지난 40년간 1.8도 높아졌는데 최근 3년간 1도가 오르는 등 상승폭이 가팔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강원도 대표 어종도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상반기 오징어는 762톤이 잡혔는데 3년 평균 어획량의 3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방어 어획량은 강원도에서만 1000톤이 넘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오징어 어획량을 추월했습니다. 해양생물은 수온에 매우 좀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수온이 맞지 않으면 다 서식지를 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수산생물들의 성장이라든지 산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아마 동해에서 이제 주로 잡았던 물고기들이 조금 더 북상을 한다든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동해의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 속에 미국 텍사스도 4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동포들은 2년 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입니다. 황토색 찜질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식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한증막 바깥에 마련된 수영장에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 텍사스 주민들이 한인타운 내 찜질방과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Well, I mean, it's just so hot outside, so I like to be able to get out of the heat, and it's an indoor pool, so you can just jump straight in, cool off a little bit. But if I want to heat back up, I can just jump in one of these awesome saunas. 텍사스는 때이른 불볕더위에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무엇보다 전력 사용량도 치솟고 있습니다. Peak record in ERCOT of 85,000 megawatts, and that's about a 4 to 5% growth from last year. So it's a pretty big growth in demand for what we've seen from last year as well. 텍사스는 앞서 2021년 2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동파에 따른 식수 부족과 난방 중단 등으로 동포들도 일상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이 다시 크게 늘자 동포 사회는 2년여 전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영업도 못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 전반적으로는 조금 백업 배터리를 조금 설치했습니다. 텍사스는 비 오는 날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만큼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이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를 여기서 모아가지고
집에 이제 대부분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서 쓰고 남은 그런 에너지는 전기 회사로 대파할 수 있습니다. 템퍼러처 체인지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점점 많이 연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비영리 기후과학단체는 기후 변화로 인해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 5배 이상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동포들도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묘안을 짜내며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인공지능 AI 로봇 기자회견에서 로봇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지도 또 반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 포럼에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석해 제작자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간호사와 가수, 화가 등 다양한 직업의 로봇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인간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는데요. 오늘은 장맛비가 아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방에 최고 80, 특히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위도 계속됩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이 25.1도, 청주가 25도로 열대야 현상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